트럼프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북한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하면서 오늘은 미국 핵무기의 강력함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가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의 해외 재산의 징세를 강화하자 시민권 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서민 아파트 입주 자격 제한에 대해 시민들의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가정의 크레딧 카드 부채 규모가 금융 위기 직전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트윗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라는 초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 오늘은 미국 핵무기의 강력함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명령은 우리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썼습니다. 이어 바라건대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할 필요는 결코 없겠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 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다른 설명을 달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어제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북 핵 공격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핵능력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핵태세 재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8년마다 발간되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핵능력이 강화됐다고 자랑했지만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즈 전 부보좌관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우리의 핵무기를 바꿨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며 그의 거짓말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차관과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공동 주도로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쯤에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자 사회에서 정부 제공 공공혜택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가입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4,149만 6,2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에는 이보다 120만 명이나 더 많은 4,269만 1,3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달 사이 120만 명이 급감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매년 평균 3%씩 더 감소하면서 2010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입니다. 원칙적으로 불체 신분일 경우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미국 태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일 경우 미성년 자녀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의 정보가 보고되기 때문에 일부 불체 이민자들은 푸스탬프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연방정부가 18에서 49세에 노동 가능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의무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립 의지 없이 공공 혜택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일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방 또는 차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민자들은 푸스탬프 자격이 되는데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의 해외 재산의 징세를 강화하자 시민권 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미 시민권 포기자가 분기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3일 2017년 2분기 미국 국적을 포기한 1,759명의 외국 거주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것이고 분기별로는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올 1분기 시민권 포기자보다도 34% 증가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와 조세정보 자동 교환협정 발효 등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시민권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지난 2008년 231명에 불과했던 시민권 포기는 2011년 1,78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12년 932명으로 잠시 수치가 떨어졌지만 2013년 3,000명에 육박하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부터는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면서 해외 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 합산이 1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좌 잔고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역의 탈세 조사가 정밀해지면서 국적 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늘어나는 뉴욕시 서민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아파트 입주는 바늘구멍입니다. 입주 자격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8일 데일리 뉴스는 시정부의 서민주택 정책이 타 지역 주민들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면서 차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정부는 서민주택 정책에 따라 수입 제한을 두는 등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맨해튼 첼시나 로 맨해튼 등 백인 동네에서 서민주택 신청이 시작되면 지역 주민 우선에 따라 퀸즈나 브롱스 등 타 지역은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고 여전히 백인 동네로 남아 인종 분리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부 정책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시정부의 지역 주민 우선권 정책은 타민족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영리 재단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반대센터는 시정부의 지역 주민 우선권 정책이 지역과 인종 분리 현상을 심화시키고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유입을 봉쇄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외 입주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수입 제한이 턱없이 낮거나 높아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가정의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가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60세 이상 연령층의 부채도 증가했습니다. 7일 마켓워치는 연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6월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가 1조 217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6월에만 크레딧카드 부채는 124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 발급이 급증하면서 크레딧카드 부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올 1분기에만 1억 7,10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레딧카드닷컴의 맷 슐츠 선임 애널리스트는 크레딧카드 빚은 꾸준히 인상되는 금리 때문에 잠재적 변동이 커 지금까지 부채 관리를 잘 해왔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주택모기지 융자는 감소했지만 자동차 융자와 학자금 융자가 증가하면서 가계 총 부채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올 3월까지 누적된 가계 총 부채는 12조 7,3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60세 이상 연령층의 부채 증가폭이 급증하면서 가정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입 소수계 우대 정책 논란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백인 역차별 실태 조사에 나선 연방 법무부가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하버드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7일 하버드대 교지 크림슨은 아시아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하버드대 소속의 우대 정책을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크림슨은 소속의 우대 정책의 중심이 아시안으로 옮겨간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소속의 우대 정책을 둘러싼 아시안들의 관점과 백인들의 차별 주장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소수 인정 우대 정책을 포기하면 오히려 대학의 우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연방법무부는 소수의 우대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수의 우대 정책 반대론자들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은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아시아계는 소수 인종이면서도 이 정책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크림슨지는 아시안 학생의 성취도가 높아져 발생한 현상이 백인들의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수의 우대 정책이 폐지되면 오히려 백인들의 권력을 키워버리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대부분의 담배의 최저 소매가를 설정하고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뉴욕시 성인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8일 담배값 인상 조례안이 시의회 보건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본회의로 회부됐으며 시의회는 담배 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7개의 조례안도 검토했습니다. 코리 존슨 시의원이 상정한 담배 소매가 관련 조례안은 일반 담배 한 갑당 소매 가격 하한선을 현행 10.50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담배 최저 소매가 13달러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또 대부분 종류의 담배의 최저 소매가를 설정했습니다. 시가의 최저가는 8달러, 패키지에 여러 개 포장된 시가는 개당 6달러에 1.75달러의 세금을 추가했으며 물담배 등 연기를 태우지 않는 형태의 담배에는 최저 소매가의 10%를 세금으로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추가 세수는 퍼블릭 하우징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보건위는 약국 또는 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소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담배 소매 라이센스 발급 수수료를 현행 11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전자담배 소매업자들의 라이센스 취득 의무화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첨단을 자랑하는 뉴욕에서도 낙후된 병원 시설은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은 뉴욕 메트로 지역에서 최고 병원으로 꼽혔습니다. 8일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연례 병원 평가에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을 전국에서 8번째, 뉴욕 메트로 지역에서 최고로 평가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은 심장수술 분야에서는 전국 3위를 기록했고 14개 부문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전국에서 18위, 뉴욕대 랭건 메디컬 센터가 19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순위 상위 20위권 내에 병원 3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해켄색 대학병원, 모리스타운 메디컬 센터가 각각 4위와 5위로 평가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미네소타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3위는 존스 홉킨스 병원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편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올해 전국 4,500여 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25개 분야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은 곳은 뉴욕주 세인트 프랜시스와 뉴욕대 윈슬롭,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몬트피어 병원, 뉴저지에서는 로버트 우드 존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PD가 사건 수사를 위해 무인 항공 촬영기 드론을 활용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PD는 오늘 LA경찰위원회에서 드래건 플라이어 X6 드론을 이용한 수사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실종자 수색과 범죄자 추적, 범죄 수사 지원 등 엄격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상황에 한해서만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스탑 LAPD 스파잉 연합은 경찰이 드론을 이용할 경우 LA 시민 전체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LA경찰위원회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LAPD의 드론 도입 허가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여자 어린이를 몰래 촬영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바인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어바인 지역 베델 한인교회 화장실에서 29살 한인 남성 이모 씨가 교회 캠프 프로그램에 참석 중이던 8살 여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교회 선생님과 언쟁을 벌이다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차량 번호판을 본 아이의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모 씨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8일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델타항공 신청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40억 달러가 투입되는 델타항공의 신청사 프로젝트로 퀸즈 라과디아 공항 시설 개선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37개의 게이트와 체크인 로비, 보안 검색대와 수화물 체크란으로 연결되는 4개의 중앙홀, 특히 33개의 게이트에는 2개의 택시 차선도 확보됐습니다. 뉴저지 포트리거주 72세 박모 씨가 지난달 27일 골프장에 있던 버섯을 먹고 사망했습니다. 야생 버섯을 식용으로 착각하고 먹은 박 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해 급히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틀 뒤에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중독 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 최근 3주간 뉴저지 전역에서 최소 15명이 야생 버섯을 먹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2시 30분쯤 포트리 로즈덕 공원의 강변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자는 알렌데일에 사는 61세 더글라스 그레시로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원은 한인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난 4일부터 뉴욕 공립도서관과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카드를 소지한 가입자들은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카노피를 통해 3만여 편의 영화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전 세계 190여 개의 도시 공립도서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뉴욕 공립도서관 이용자는 한 달에 최대 10편, 브루클린 도서관 이용자는 6편까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맑고 쾌청한 날씨로 햇볕이 따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